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후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 좀 해보자 하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유독 한 나라만 KF-21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결국 방향을 바꿨습니다. 말이 좋아 조정이지 사실상 대폭 후퇴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죠? KF-21 48대 도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 중인 안은 블록2 16대입니다. 3분의 1 토막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입니다. 재정 부담을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겁니다. 최근 카이가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그리고 국영 항공우주 기업 PT 디르간타라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공식 행사 아닙니다. 조용히 내부적으로 판을 다시 짜는 자리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인물도 상징적입니다. 국방물류청에서 조달을 담당하는 공군 준장급 인사 존 긴킹, 즉 현실적으로 뭘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쪽이 직접 나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가 꺼낸 카드가 이겁니다. 48대는 무리다. 실제로 굴릴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자. 16대부터 도입하자. 전력 공백은 매우 돼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블록 1이 아니라 블록 2를 콕 집었습니다. 공대지 능력, 일부 기체 성능이 강화된 버전. 소수라도 제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구매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금융 지원을 꺼냈습니다. 한국 수출입 은행 대출 확대 요청. 쉽게 말해 기체는 좋은데 돈은 한국이 좀 도와달라는 구조입니다. 큰 틀에서는 한국도 대화는 열어둔 상태입니다. 다만 신용한도, 상환 조건, 이건 아직 전부 미정입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습니다. 이 협상, 사실 오래 막혀 있었습니다. 분담금 문제, 기술 유출 논란. 이 두 개가 핵심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1조 6천억 원 내기로 했던 분담금을 2034년까지 미루고 금액도 6천억 원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신 뭐라고 했냐면요.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국내에서는 바로 먹튀 논란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죠. 카이에 파견돼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일부가 기술 유출 시도로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시점부터 신뢰는 사실상 바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작년 6월 분담금 6천억 원 확정.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 서명. 그리고 10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회담까지 이어졌습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최대한 살려준 겁니다. 그 흐름이 이어져서 이번 자카르타 비공개 회담까지 온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인도네시아와 협상이 잘 안 될까요? 최근 상황,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실망 수준이 아닙니다.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KF-21 협력 구조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하나가 아닙니다. 첫 번째,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 각서 체결.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수기오노가 평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와 회담했고 새로운 양자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12년 만에 외교장관 방북이었고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에 맞춰 공식 행사까지 참석했습니다. 양국은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외교관계 강화, 정치, 사회, 문화, 기술 협력 그리고 군사 협력 확대의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와중에 중국산 전투기 42대 구매 결정입니다. 젠시 계열 전투기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종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서방 진영, 특히 프랑스는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국가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를 공급하던 프랑스 입장에서는 같이 가자고 해놓고 뒤에서 판을 깼다는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요. 끝까지 국제적 책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KF-21 시제기의 단독 탑승에 시험 비행까지 성공하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왜냐고요? 공동개발국으로 맺은 최초 계약 그리고 국제 신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파트너로는 대우하자 이게 한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KF-21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갈 일은 없다. 오히려 북한과의 협력이 한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언제든 충돌이 재개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대와 군사기술 협력을 공식화한 나라의 최첨단 전투기 기술을 넘긴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라 안보 리스크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정면으로 압박하면서 무기 수출 쪽에서도 기준을 확실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어디로 튀느냐? 바로 KF-21 수출, 그리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요즘 나오는 분석 중에는 KF-21 전투기의 인도네시아 수출 자체의 강도 높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너무 빠르게, 너무 과격하게 서방 진영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라보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결정 하나하나가 전부 파격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같이 중국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장면부터 보죠.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접촉한 뒤 인도 공군이 운용하던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킨 중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더니 몇 달도 안 돼서 구매 결정까지 확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통상 전투기 도입은 최소 수년 검증 정치 외교 조율 재정 협의 2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검토 발표 도입 선언 이걸 거의 한 번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말이 갈립니다. 이건 군사 판단이 아니라 정치 판단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금 조달 방안은 아직 협의된 게 없다. 이 말이 뭐냐면요. 돈은 준비 안 됐는데 정치적 결정을 먼저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나라, 바로 프랑스입니다. 왜냐고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라팔 전투기 운용국입니다. 그런데 라팔을 격추한 모델과 동시에 다른 전투기를 들여온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국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위상을 정면으로 흔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는 이런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라팔 운용에 필요한 기술 이전, 핵심 장비 공급, 업그레이드 지원 이걸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라팔은 사놓고 제대로 굴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에도 터키가 개발 중인 전투기를 10조 원 이상 투입해서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방산 사업을 볼 때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발표는 화려한데 실제로 돈이 들어간 적이 있느냐? 이번 중국산 전투기 도입도 결국 그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5월 초 인도 공군 라팔을 격추해 화제가 된 중국 제10세대 전투기 계열 42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도 공식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가 방위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전투기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게 성사되면 인도네시아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 국가가 됩니다. 기존 러시아제 수호이 전투기를 사실상 중국제로 대체하는 수순이죠.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보이자 자카르타에 시험 비행단을 파견해서 직접 공중 시범 비행까지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단순 판매가 아니라 군사 협력 단계로 들어간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이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는데도 인도네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해상 합동 군사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눈치 보는 단계가 아니라 노선을 확실히 정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젠10시 전투기 42대 도입 시 사업비는 최소 13조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라팔 도입에 썼던 돈, 운영 유지 비용, 여기에 중국에 납부할 신규 사업비까지 더하면 재정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안이 더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제안한 전투기 가격, KF-21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가성비 때문에 중국산을 택했다. 이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프라보어 대통령의 지시로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해 전력화한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쯤 되면 명확합니다. 이건 군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입니다. 이 결정 하나로 여러 나라가 동시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먼저 터키입니다. 터키는 인도네시아의 자국 전투기 사업 참여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같이 가자, 공동 개발하자 이 메시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산 전투기 도입이 현실화되면 터키 쪽 사업은 사실상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 방산 쪽은 상당히 불안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중국 선택, 이걸 단순히 군사 문제로만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진짜 문제는 돈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함께 건설한 고속철도 사업 때문에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기억하실 겁니다. 2023년 10월에 개통된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도입니다. 자동차로 3시간 넘게 걸리던 구간을 40분으로 줄였다는 상징성은 컸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총 사업비 72억 달러. 이 중 75%인 54억 달러가 중국개발은행 대출입니다. 연간 이자만 약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운임 수익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연간 매출이 약 1억 1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자도 못 냅니다. 원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과 채무 조정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포괄적 개혁을 추진하겠다. 운영 주체인 인도네시아 철도공사 쪽에서는 이 고속철도 채무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일본 니케이 신문이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중국산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는 건 중국에 빌린 54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6천억 원을 전투기 도입 비용으로 상쇄하려는 계산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현금 대신 무기로 빚을 처리하려는 구조일 가능성. 그러면서 니케이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상대로 뒤통수를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은 중국과의 밀착이라기보다 위험한 줄타기에 가깝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하려면 넘어야 할 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승인입니다. KF-21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들 보시면요. 엔진, 항전 장비, 일부 핵심 전자 시스템. 여전히 미국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인도네시아가 KF-21을 들여오려면 미국의 수출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가장 탐내는 KF-21 시제기 역시 미국산 장비가 그대로 포함된 기체입니다. 만약 여기서 미국이 안 된다 한마디만 하면요. 끝입니다. 한국은 손 하나 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수출이 막히는 구조가 됩니다.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이죠. 이걸 중동 언론들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결정한 건 사실이지만 이 선택이 너무 즉흥적이고 오히려 군 전력 확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프랑스, 한국,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공군 상황을 보시면요. 러시아제 전투기, 미국제 전투기, 프랑스 라팔. 이미 서로 다른 운영체계를 가진 전투기들을 동시에 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전투기까지 추가한다. 이건 전력 강화가 아니라 운영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조종사 교육체계 다릅니다. 정비 시스템 전부 다릅니다. 보급망, 소프트웨어, 전술 교리까지 전부 따로 놀게 됩니다. 전투기 4종류를 동시에 굴린다는 건요. 혼란은 혼란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전투 효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건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독자적 항공기술이 없다는 약점이 정책으로 튀어나온 결과다. 실제로 중국도 이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처음에 우리 스텔스 전투기를 처음으로 해외에 판매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그런데 막상 손 내민 나라, 인도네시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니10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왜냐고요? 신뢰 문제입니다. 대신 내놓은 게 젠10C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핵심 기술은 못 준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방산 기업들이 자카르타에 고위 인사들 보내서 전투기 판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전투기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이러면 미국이 KF-21 수출 승인해 줄까요? 솔직히 말해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실질적으로 진행된다면요.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건 단순 제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단절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인도네시아가 그토록 원하던 KF-21 시제 5호기 사실상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위사업청도 이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F-21이 해외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와중에 최근 카이가 양산 가격을 공식적으로 1,100억 원대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수출 시장이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대당 1,3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정설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번에 1,100억 원대로 확 낮춰버린 겁니다. 이 시점이 더 절묘한 게 다른 경쟁 기종들은 지금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에서 부품 조달이 막히고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팔, F-16 개량형 그리펜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KF-21은요.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겁니다. 전문가들 평가도 꽤 일관됩니다. 현재 공대공 중심 운용인 블록1 그리고 공대지 임무까지 확장된 블록2. 블록2는 당연히 블록1보다는 비싸지겠죠. 그런데 무장 개발 단계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되고 있어서 가격이 크게 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는 사실상 추격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가격, 일정, 양산 능력 어느 하나에서도 KF-21을 넘기 힘들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카이가 왜 자동화 공정을 그렇게 집요하게 고도화했는지 이제야 보입니다. 수출을 염두에 둔 완전한 산업형 설계였던 겁니다. 지금 수출 시장에서 라팔 전투기 가격 보시면요. 대당 2,300억 원 이상입니다. F-16 그리펜도 대당 1,7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KF-21은 어떻습니까? 단발 엔진 아닙니다. 쌍발 엔진입니다. 거기에 저피탐 설계 기반의 스텔스 성능까지 갖췄습니다. 이 조건으로 1,100억 원대? 이건 솔직히 게임 체인저라는 말 말고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카이와 KF-21 1차 생산분 20대 계약을 체결했고 총 1조 9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죠. 이 1조 9천억 원에는 순수 기체 가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발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성을 보면요.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하나시스템에 약 1,100억 원, 엔진을 공급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약 5,5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눠서 보면 전투기의 두뇌라 불리는 국산 A사 레이더 대당 약 40억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진. KF-21은 전투기 한 대에 엔진 2개를 답니다. 이 엔진 비용만 최소 25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걸 다 빼고 나면요. KF-21의 순수 기체 가격은 800억 원대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KF-21 가격 구조에서 현재 KF-21 1차 양산 계약을 보면 순수 생산비는 약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붙는 후속 군수 지원 비용 약 10%를 포함하면 20대 양산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에는 미국산 F-414 엔진이 한 대당 2기씩 들어갑니다. 엔진 하나 가격이 약 125억 원이니 엔진 비용만으로도 전투기 한 대당 250억 원이 고정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조건인데도 카이가 KF-21의 양산 가격을 대당 1,170억 원대에 제시했다는 건 딱 하나를 의미합니다. 생산비를 극단적으로 줄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년 상황을 보면 1차 양산 물량이 고작 20대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카이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카드가 생산 자동화입니다. 전투기 조립은 구조상 완전 자동화가 어렵습니다. 사람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카이는 발상을 바꿨습니다. 최종 조립이 아니라 대형 부품 생산 공정부터 자동화한 겁니다. 중앙동체, 전방동체, 후방동체를 각각 모듈 형태로 생산하고 마지막 결합 단계에서 자동화 로봇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제는 몇 시간이면 대형 동체 조립이 끝나는 구조가 됐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전투기 조립에서 시간과 비용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건 의외로 구멍입니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들려면 대형 부품 곳곳에 수만 개의 구멍을 정확한 좌표에 뚫어야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전투기 공장들은 아직도 이 작업을 상당 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는 이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했습니다. 디지털 좌표를 입력하면 장비가 오차 없이 수만 개의 구멍을 한 번에 가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투기는 자동차처럼 용접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는 열로 인한 변형을 막기 위해 용접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특수 알루미늄, 복합 소재, 티타늄 같은 서로 성질이 다른 재료들을 리벳으로 결합합니다. 전투기 한 대에 들어가는 리벳 수는 수만 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리벳이 그동안 거의 전량 미국산이었다는 점입니다. 미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전투기용 특수 리벳은 개당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이게 수만 개 들어가면 가격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카이는 리벳까지 국산화 단계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엔진만 국산화하려는 게 아니라 전투기 한 대를 구성하는 사소해 보이는 요소 하나하나까지 가격과 주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KF-21 가격이 1,100억 원대로 내려온 겁니다. 엔진을 제외한 기체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췄고 생산 자동화로 시간과 인건비를 줄였고 리벳 같은 소모 부품까지 국산화를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이쯤 되면 KF-21은 단순히 성능 좋은 전투기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위에 엔진 국산화가 얹히는 순간 KF-21은 가격, 수출, 기술 자율성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엔진 국산화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조립용 특수 리벳은 전투기 생산 비용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카이는 단순히 큰 부품만이 아니라 기본 부품 하나까지도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부품 국산화만으로는 양산 비용을 근본적으로 낮추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답은 노하우와 공장 자동화 기술입니다. 카이가 지금 집요하게 잡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K방산 흐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유럽에서 증명하고 중동을 축으로 세계로 퍼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럽은 이제 일시적인 재무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무기를 계속 사야 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한국 무기들이 이미 실전 레퍼런스를 찍어버렸죠. 이제 다음 타깃이 어디냐? 바로 중동입니다.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죠. 폴란드에서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으로 이건 진짜다라는 걸 이미 보여줬습니다. 납기요? 지켰습니다. 운용력? 잘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가 다음으로 힘을 주는 곳,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지금 비전 2030이라는 이름으로 국방 지출의 절반 이상을 현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는 완제품만 파는 회사는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 정비, 기술, 인력까지 같이 가져와라는 겁니다. 하나가 딱 거기에 맞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현지 생산 라인 깔아본 경험 있고 정비 MRO 패키지도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리야드에 중동 거점을 만들고 현지 네트워크를 깔면서 같이 만들자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라 중동에 뿌리 내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현대로템도 흐름이 정확합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생산 허브로 만들었습니다. K2 전차 180대, 3년 조금 넘는 기간의 납기 지연 없이 전량 인도. 이건요. 유럽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신뢰 신호입니다. 한국은 약속 지킨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중동, 중남미로 확장합니다. 지금 가장 구체적인 게 페루입니다. K2 전차 플러스 K808 차륜형 장갑차. 단순 판매가 아니라 현재 조립 공장까지 같이 가는 모델을 논의 중입니다. 이게 성사되면 K2는 폴란드 다음 두 번째 수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중동 쪽도 동시에 공략합니다. 다음 달 리야드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 WDS 2026. 여기에 현대로템이 K2, K808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중동 국가들, 지금 공통 고민이 뭔지 아시죠? 노후 전차 교체입니다. 미사일 쪽은 LIG 넥스원입니다. 이 회사는 전략이 딱 하나입니다. 통합 솔루션. 방공, 유도무기, 레이더까지 한 세트로 묶어서 제안합니다. 중동에는 장거리 지대공 LSAM 미사일, 미국에는 FCT를 통과한 비국 유도로켓, 지역별로 맞춤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충성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일 알찬 방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